네, 안녕하세요. 더밀크 AI 아카데미 실리콘밸리에서 본 GPT 혁명 2주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더밀크 뉴욕 플래닛장 박원익입니다. 더밀크에서 준비한 실리콘밸리에서 본 GPT 혁명.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세미나 시리즈는 실리콘밸리 에드테크 유니콘 기업 몰로코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윤송희 NC소프트 사장님과 이용래 구글 리서치 과학자를 모시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었죠. 이번 주에는 세계 최초 생성 AI 컨퍼런스, 젠 AI 컨퍼런스 취재기를 비롯해서 생성 AI가 실제로 어떤 비즈니스에 결합되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사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김병학 아카사 AI 기술 총괄님이십니다. 김병학 박사님은 현재 실리콘밸리 헬스케어 AI 유니콘 스타트업이죠. 아카사에서 머신러닝 기술 연구 개발을 리드하고 계십니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스리랑카 캄보디아 같은 제3세계를 거쳐서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전자공학 박사 과정을 마치셨고요. 졸업하신 후에 실리콘밸리 대기업 마벨 반도체 여기서 핵심 R&D 팀에서 또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세 곳의 실리콘밸리 AI 스타트업을 경험했습니다. 음성 인식 AI 스타트업 카피오, 그리고 에드테크 유니콘 스타트업이죠. 실리콘밸리의 대학으로도 불리는 유다시티에서 AI 팀에서 또 일하셨고요. 2019년 아카사의 첫 멤버로 합류를 하셔 가지고 스텔스 단계에서 거쳐 가지고 유니콘까지 성장하는 그 모든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 한국계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베이에어리어 K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사회 부의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김 총괄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현재 실리콘밸리 헬스케어의 유니콘 스타트업 아카사에서 머신러닝 기술 연구 개발을 이끌고 있는 김병학입니다. 저는 오늘 Generative AI 2.0, Gen AI 2.0 그리고 Landscape for Silicon Valley Startup이란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너레이티브 AI, 젠 AI를 젠 AI 2.0라고 부른다면 2017년에서 2019년에 있었던 젠 AI 1.0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히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에게는 지금 현재 어떤 기회와 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아카사 이전에 일했던 회사인 실리콘밸리 대학으로 불리는 유데스티에서 2018년, 19년 정도에 진행했던 루미어 넷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젠 AI 1.0의 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데스티와 같은 온라인 에듀케이션 회사에서는 강의 비디오를 제작할 때 많은 비용,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품질 높은 비디오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강사를 인하우스로 초대하거나 또는 카메라나 레코딩 장비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비디오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에 컨텐츠를 수정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 언어로 바꾸는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머신러닝 시스템으로 이렇게 비싼 비디오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강사의 목소리를 녹음한 오디오 내레이션만으로 강사가 직접 강의를 하는 비디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처음 영화를 만들었던 루미어 형제들에게 영감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루미어 넷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프로젝트 결과를 정리해서 알카이브 프리프린트에 올린 후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 비트를 시작으로 한국, 미국의 트위터를, 그리고 나이지리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독일과 스페인, 그리고 흥미롭게도 러시아의 여러 미디어에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루미언넷을 비롯한 대부분의 젠 AI 1.0 프로젝트들은 사실 어, Proof of Concept, POC라고 불리는 Proof of Concept에서 프로덕션까지 갭이 크다는 이유로 사실 많은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커머셜 임팩트를 가져오는 수준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Gen AI 2.0는 다릅니다. 무엇보다 기술적으로는 더 나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제너레이션하는 디퓨전 알고리즘과 그리고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하기 위한 Large Language Model, LLM이라는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작년 8월 Stability AI에서는 사용자의 텍스트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Stable Diffusion을, 그리고 11월에는 OpenAI가 사용자와 주고받는 대화에서 질문에 답하는 챗GPT를 퍼블릭에 공개하면서 무엇보다 일반 사용자들이 이런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챗GPT를 사용하면서 Gen AI 2.0를 억세서블하면서도 어포더블하고 또 인게이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Gen AI 2.0는 이전에 Gen AI 1.0와는 달리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B2B 또는 SaaS 그리고 및 B2C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딥러닝 기술의 발전에 어떤 더 나은 모델,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컴퓨팅 리소스가 바탕이 된 것처럼 비슷한 이유들 또는 동일한 이유들이 지금의 Gen AI 2.0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구글 브레인에서 2017년에 발표한 립스의 논문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논문은 기존의 Recurrent Neural Network이라고 불리는 RNN 기반의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의 품질을 넘어서는 동시에 병렬화가 가능하고 훨씬 적은 시간으로 학습이 가능한 이런 오른쪽에 보시는 트랜스포머라는 자연언 이해를 위한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이 점점 더 커지면서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컴퓨팅도 증가했고 그 결과로 스피치, 이미지 레코그니션, 리딩 컴프리hension, 랭귀지 언더스탠딩 그런 여러 분야의 성능들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리서치 커뮤니티도 계속해서 더 나은 알고리즘, 그리고 더 큰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컴퓨팅 비용은 점점 저렴해지면서 모델을 트레인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또한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Gen AI 2.0가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의 저자 8명 중 5명이 지금 구글 브레인을 떠나서 Gen AI 2.0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논문의 리드 오서였던 아시스하고 그리고 니키 이 두 분은 얼마 전까지 마치 예전에 RPA처럼 RPA와 같은 비즈니스 업무를 위한 높은 역량을 갖춘 일반 비서를 트랜스포머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댑트라는 팀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어댑트는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컴퓨터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액션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두 번째는 컴퓨터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UI나 UX와 다르게 컴퓨터에 직접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자연어 인터페이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보시는 데모처럼 대규모 트랜스포머에게 웹 브라우저 사용 방법을 긴 시간 동안 가르친 후에 브라우저에서 일어난 일을 관찰하고 클릭, 입력, 스크롤 등의 특정 동작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크롬 익스텐션 프로그램의 데모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암은 구글의 대화 언어 모델인 람다 프로젝트 기술 공개를 좀 주저하게 되자 이 기술을 좀 대중하게 공개하기로 결심을 하고 Character.ai를 설립했습니다. Character.ai는 컴퓨터와의 대화 및 협업이라는 약간
공상과학 소설 속 꿈과 같은 현실을 좀 구현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대화형 AI 에이전트로 대화형 AI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의 대사를 작성하면 컴퓨터가 다른 캐릭터의 대사를 생성해서 마치 다른 캐릭터와 대화하는 듯한 그런 대화창을 만들어줍니다. 회사가 시작한 후 아마 13개월 동안 이 large language 모델 연습하고 또 이거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누구나 캐릭터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공개 베타를 최근에 출시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인데요. 이 모델은 오픈 AI 챗 GPT와 달리 엔터테인먼트 전용으로 좀 제작이 되어서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또 교육 또 일반적인 질의응답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아우르는 좀 롱테일 애플리케이션들의 차세대 대화 에이전트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글에서 제프리 힌튼과 함께 일했던 고메즈는 2019년에 코히어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어, 고메즈는 큰 기업 내에서 개발된 기술이 여전히 그 안에만 갇혀 있다고 좀 생각을 했고, 좀 모든 사람이 LLM, Large Language 모델을,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코이어는 고객 기업들의 비개발자들도 쉽게 이 대규모 언어 모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Language is essential to our lives. It's how we learn about the world, share information, and how we communicate. But language is messy. Our abilit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words we see and hear is influenced by factors such as syntax, semantics, and context. People are pretty good at making sense of all that, but computers, they're not so good. But they've recently gotten better thanks to a technology called large language models, which are computer programs that use AI to go through a ton of text to identify patterns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words people use. There's just one thing. Building these models takes a ton of expertise, time, and money. Cohere builds large language models and makes them available through an API. So with just one line of code, developers and businesses can add advanced language understanding to their system or app quickly and easily. Businesses can use their own data, whether it's text from customer service requests, legal contracts, or social media posts, to create their own custom models to understand text or even generate it. So if you're an online retailer, the Cohere API can help write new product descriptions for your store, or improve your product search and make it easier for customers to find exactly what they're looking for. Use Cohere models to better understand messages from customers, even if they're a little confusing. So if your business gets a message like this, your customer service system will automatically understand it's about a wrong order, even if they didn't specifically say wrong order. Or if you're a healthcare provider, you can use Cohere's models to better organize, classify, and retrieve medical records. These days, we interact a lot with computers, but we often have to change the way we use language so they can understand us, which makes for clunky, unnatural interactions. But maybe one day soon, language models will give computers everywhere the ability to understand language just as well as we can. Language models, like the ones built by Cohere, are powerful and therefore must be managed responsibly. To learn about our approach, visit cohere.ai/responsibility. Cohere, helping computers understand language.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카스는 구글을 떠나서 오픈 AI 조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코드 생성에 있어서는 GPT-3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새로운 젠 AI 시스템인 코덱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코덱스는 수십억 줄의 공개 소스 코드를 포함한 데이터셋을 학습해서 프로그래머의 시간을 절약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지금 방금 짧게 보신 데모처럼
이 GitHub과의 협력으로 개발된 GitHub Copilot은 방금 전에 이야기드렸던 코덱스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GitHub Copilot은 더 나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AI pair 프로그래머인데요. 보신 것처럼 Copilot은 작업 중인 코드에서 컨텍스트를 추출해서 부분 또는 전체 함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코딩을 하다가 인터넷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지루하게 검색할 필요 없이 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작성된 코드의 테스트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또 새로운 API를 또 빠르게 또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래머를 도와줍니다. 특히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추천하는 옵션들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드 작업을 더 빠르게 완료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Gen AI 2.0의 비전의 공통점들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부터 전문가까지 모든 사람이 더 이상 혼자 작업하지 않고 또는 혼자 공부하지 않고 AI와 함께 일하는 샌드위치 워크플로우입니다. 샌드위치 워크플로우는 맨 밑에 샌드위치가 빵이 하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익숙한 혼자서 하는 작업 방식과는 다르게 AI와 사람이 함께 일하는 3단계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맨 밑에 빵 레이어는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오픈AI 코파일럿과 같이 엔지니어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은 코드를 쓰듯이 제일 먼저 사람이 AI에게 프롬프트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사람이 AI에게 프롬프트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마치 GitHub 코파일럿이 여러 부분 또는 전체 함수를 작업 중인 컨텍스트와 비슷하게 또는 새로운 API를 제안했던 것처럼 AI가 중간에 이제 샌드위치 중간 부분인 거죠. AI가 여러 옵션들을 생성합니다. 특히 이 단계가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배우거나 태스크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문가들에게까지 미칠 영향을 상상해 보면 정말 매우 큰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고 나면 최종적으로 다시 사람이 AI가 두 번째 단계에서 제안한 여러 옵션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옵션을 편집하거나 또는 원하는 수정을 추가한 다음에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방금 소개한 이런 샌드위치 워크플로우라는 것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 Initial Writer's Block이라고 불리는 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태스크를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을 쓰고 싶은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거나 그러면 AI 모델에 프롬프트를 통해 문제를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AI 모델이 그 설명에 따라서 기본 구조나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면 작업을 시작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AI의 가장 큰 걸림돌이 창의력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AI가 창의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런 새로운 샌드위치 워크플로우를 생각해 보면 AI는 초기 아이디어를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그 초기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다듬을 수 있는 우리가 더 창의적이 되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에게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GitHub Copilot 같은 솔루션이 더 많이 등장할 것을 기대하고 마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Gmail에서 오토 컴플릿 기능, 이렇게 이메일을 쓰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많은 태스크를 Gen AI를 통해서 다 오토 컴플릿 시키는 그런 비전을 좀 생각하고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비전을 공유하는 두 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팀은 제 이전 직장 동료가 파운딩한 팀인데요.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의 채용을 도와주는 그런 코파일럿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문허브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코파일럿, 코-파일럿이라고 썼는데 GitHub 코파일럿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부조종사, 파일럿이 있으면 옆에 도와주신 부조종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허브는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특별히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밸리에 많은데요. 그러면 각각 성장 단계에 따라서 주어진 기회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찾고, 특별히 사내에, 회사 안에도 리크루터, 또 사내에 그 채용 담당자가 있는데요. 채용 담당자 협력해서 실제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왜 이런 새로운 Copilot for Recruiter 같은 플랫폼이 필요하냐면, 전통적인 채용 방식은 지원자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많이 봅니다. 리크루터들이, 채용 담당자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채용하기 원하는 사람의 원하는 후보자의 그 후보자 자격의 5개 또는 10개의 키워드를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링크드인 프로필에서 그걸 찾거나 아니면 레주메가 있다면 레주메에서 그걸 찾죠, 대부분. 그러나 이러한 키워드가 없으면 적합한 후보자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어떤 열정을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열정, 이런 것은 한 사람의 프로필에서 사실 unstructured된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정보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그런 관련된 일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열정이라는 것이 잘 표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허브는 이 퍼블릭 웹에서 수십억 개의 개인 데이터 포인트를 찾은 다음에 그 위에 LLM, Large Language Model을 기반으로 어떤 Automated Text Generation, 자동화된 텍스트 생성을 하고 또는 Conversational AI, 대화형 AI도 만들고 그리고 Neural Search, 신경망 검색을 해서 Recruiter, 채용 담당자를 위한 이런 부조종사, 코파일럿 역할을 하는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현재로서는 소수의 사내 리크루터, 그러니까 인하우스 리크루터가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는 챗 GPT와 마찬가지로 자연어 쿼리를 사용해서 누구나 플랫폼을 사용해서 필요한 직원들을 찾을 수 있는 외부형 검색 도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 아카사에서 제공 예정인 메디컬 스텝을 위한 코파일럿 솔루션 젠스크라이브입니다. GenScribe is a new language model that uses technology similar to GitHub Copilot and ChatGPT to help improve the efficiency of clinical note-taking. Just start typing a clinical note and GenScribe will automatically generate the next part of the note. If the text looks right, you can press the enter button to accept it and keep writing. Our current suite of models are trained on chest x-ray notes and show promising results for speeding up the process of making notes about medical images. Check back for more progress on GenScribe in the coming week. 이런 젠스크라이브가 필요한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더밀크 구독자들이니까 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거시경제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국의 의사들도 이전보다 예를 들어서 20% 더 많은 환자를 보도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사들의 진료 기록을 도와주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진료를 할 때 진료 기록을 도와주는 프로페셔널 메디컬 스크라이버들이 원래 있었습니다. 또는 또 오토메이티드 스크라이브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두 가지 다 여러 가지 효용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1년차 펠로우가 이 역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원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년차 펠로우들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클리니컬 노트를 적어본 충분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펠로우들은. 그래서 오히려 이런 펠로우들이 적은 진료 기록을 다시 시니어 의사들이 다시 읽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젠스크라이브는
이런 도전에 노출된 의료진을 돕기 위해서 개발된 새로운 Gen AI 2.0 기반의 스마트 오토 컴플리트 툴입니다. 그래서 Gen AI, Gen Scribe를 사용하면 의료진은 간단한 프롬프트에서 여러 줄을 자동으로 완성하고 상용급 템플릿을 불러와서 클리니컬 노트를 손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소개했던 샌드위치 워크플로우처럼 의료진의 기존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샌드위치 라이팅 프로세스가 도입되게 됩니다. 먼저 의료진이 글쓰기를 시작하고 AI의 프롬프트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AI가 텍스트 옵션 메뉴를 생성합니다. 세 번째, 그런 다음 의료진이 적절한 옵션을 선택하고 편집한 후 원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또한 펠로우들은 마치 프로그래머가 GitHub 코파일럿의 제안을 통해서 새로운 API를 배우는 것처럼 젠스크라이브를 통해서 숙련된 선배 의사들의 고품질 노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료 시스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병원 조직의 clinical document improvement, 임상 문서를 개선하거나 그런 이니셔티브나 맨데이트를 새롭게 이런 프로그래밍 방법으로 이런 툴을 사용해서 긍정적으로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구글을 포함한 여러 빅테크 회사들은 사실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은 상대적으로 Gen AI 2.0를 사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제품 캐테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이 높습니다. 이것이 스타트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각각의 직업군들을 위한 새로운 기능의 코파일럿, 제가 코파일럿 for every profession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각각의 직업군들을 위한 새로운 기능의 코파일럿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또한 모델의 트레이닝, 인퍼런스, 클라우드 오퍼레이션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데이터 및 모델 크기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사업화를 위한 연구 개발이죠. 세 번째는 전통적인 머신러닝 슬래시 SaaS 스타트업에서는 머신러닝 시스템이 높은 수준의 정확도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AI가 상호작용하면서 자동화를 쉽게 하는 휴먼 인 더 룹이 필요했었는데요. 아카사의 예전 모델도 그렇고요.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에 비해서 제가 오늘 발표에 소개한 샌드위치 워크플로우를 기반한다면 샌드위치 워크플로우에 기반한 Gen AI 2.0 스타트업은 이런 휴먼 인 더 룹이 덜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ML 슬래시 SaaS 회사보다 그로스 마진이 10% 정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Gen AI 2.0 기반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핵심 요소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AI는 일반적으로 훌륭한 자동화 기술입니다. 한번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학습하면 지루할 틈이 없이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AI로 가장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 지루하고 일상적인 작업은 사람이 어차피 수행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AI가 함께 일하는 샌드위치 워크플로우 기반의 자동화는 아주 이상적인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자동화는 사람의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낮출 수 있고 의도한 것과는 반대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조직에서는 조직 내에 쌓여있는 도메인 전문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Gen AI 2.0를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더 잘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Gen AI 2.0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에서 소개했던 여러 머신러닝 관련된 프로젝트들의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있는 제 퍼스널 웹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발표 이후에 계속될 질문 시간도 많이 기대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인사이트 넘치는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 1.0 그 시점에서부터 최근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 어떻게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해주셔서 저도 참 재밌게 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 그리고 또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실시간으로 전해주시는 질문을 토대로 Q&A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Q&A란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그 챗 GPT 등장 이후에 제너레이티브 AI에 관심을 가지게 됐잖아요, 최근에. 정말 이제 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고요. 발표해 주신 것처럼 김 총괄님께서는 젠 AI 1.0 시기를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젠 AI 2.0이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요즘 실리콘밸리 AI 관련 스타트업의 실제 분위기가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1.0 때와 비교했을 때 체감하는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으신지 이런 거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알파고 모먼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젠 AI 2.0는 사실 제가 오늘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사업화 그리고 캐피털라이즈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가까운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 또 투자자들 창업자들이 많이 그 부분에서 익사이먼트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익사이먼트가 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주 초에 어닝콜 발표할 때 엔비디아 스탁이 올라가는 걸로도 또 표현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정말 막 14%씩 막 오르더라고요, 하루에. 네. 어닝콜 이후에 장 마감에도 막 올랐는데 그 다음 날도 막 14% 오르고, 엔비디아 직원분들은 되게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네. 분위기를 설명해 주셨고, 제가 아까 발표해 주신 슬라이드 중에 앤드류 응이죠. 뭐 AI 분야 뭐 4대 천왕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제 트위터에 설문을 진행한 거고 그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그 보니까 이제 이미지 생성 분야보다 텍스트 생성 분야에서 더 큰 경제적 임팩트가 창출될 거다. 이런 그 응답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 결과에. 그래서 연구자분들이나 개발자분들이 요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해서 그것도 좀 질문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트위터에 이제 서베이를 이제 이 이제 한번 올리고 이제 해본 건데요. 근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텍스트 생성 분야에 좀 더 기대감을 가진 이유는 아마도, 실생활 또는 비즈니스 만나게 된 데이터의 양적인 부분에서 아마 텍스트를 더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이미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텍스트 관련된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필요 등을 많이 보셔서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텍스트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두 분야 전부 다 특별히 제너레이티브 AI는 이 생성된 아웃풋의 퀄리티 컨트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특별히 최근의 흐름들은 오늘 소개했던 것처럼 모델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빨리 그것을 생성해내냐, 얼마나 빨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생성해내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야 전부 다 쉽지 않은 챌린지, 그렇지만 뭐 완전 불가능하진 않은 그런 챌린지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퀄리티 컨트롤이 그러면은 조금 언어 모델이 좀 더 잘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챌린지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예. 네, 근데 지금 계속 그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디퓨전 모델이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흔히 생각하면 GPT-3 모델 이게 딱 지금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디퓨전 모델
기반한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훨씬 다이버시티도 좋고, 제너레이션 퀄리티도 높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음. 보면. 그래서 GPT-3 모델보다도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소개했던 그런 모델들은 대부분, 퍼블릭이 느끼는 건 일반적인 경우니까요. 근데 각각 비즈니스 케이스에 들어가서 각각 벌티컬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는 그 분야에 있는 유니크 데이터라든가 그 양이라든가 그런 것에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아 정말 저도 취재를 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막 새로운 논문이 나오고 하루하루 새로운 막 결과물 가지고 막 연구자분들이 막 얘기하시고 하니까 '와 이거 정말 빠르다. 이 분야의 발전 속도가. 따라가기가 힘들다.' 정말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진짜 정말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저희가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이런 정보를 전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좀 있었어요.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도 되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Attention is all you need." 그 얘기하시고 그 논문 소개를 해 주셨는데 트랜스포머 같은 아키텍처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오픈 소스로 공개한 경우에 그냥 이거를 그냥 무료로 가져와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거나 해당 모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요런 것들을 만들어 상업화할 수 있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또 저희 웨비나를 들으실 것 같아서 고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의 렌사 AI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초성화 만들어 주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GPT-3 사례를 봐도 이게 트랜스포머 기반 아키텍처 근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알고 있긴 한데 정말 괜찮은 건 맞는가? 왜냐면 반도체 예를 들면은 반도체 설계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 그 지식재산권을 다 인정을 하고 돈을 받는데 뭐 예를 들어서 ARM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설계한 아키텍처가 그게 비즈니스 주 모델이잖아요. IP로 장사를 하고 애플 같은 회사들도 그 IP를 이제 돈 주고 가져와서 반도체를 자체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는데 왜 이 AI 분야는 요런 게 없나? 그냥 오픈 소스라서 그냥 다 무료로 공개하는 건가? 요거를 좀 명확하게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이게 디벨롭먼트 하실 때.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제 커리어의 시작이 반도체 회사 마벨이었기 때문에 다른 컬처를 동시에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마벨에 있었을 때가, 어, 아마 미국 그 패런트 러스 중에 가장 큰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마벨하고 CMU의 패런트 러스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팀이 인볼브 되어 있던 그런 아. 경우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예 이 스타트업 쪽으로 옮기고 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패런트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드리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그 페이퍼는 사실 그 패런트가 되어 있습니다. 구글이 2018년에 어플리케이션 파일해서 2019년에 이미 그랜트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거는 페런트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개인적으로 저희도 아카사에서도 어떤 논문을 낼 때 항상 페런트로 파일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논문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요. 근데 이제 더 그 두 번째 질문 부분은 왜 IP 스트래티지가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AI 분야와 다른 세마이 컨덕터 분야들이 지금 IP 스트래티지가 좀 다른 거는 그건 저희가 아마 저희 리걸 팀에 좀 더 얘기했으면 좋은 답을 가져왔을 텐데, 그 스트래티지가 좀 다르고 AI 분야는 조금 너무 early여서, 예, 좀, 음.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에 조금 IP 좋은 스트래티지를 가져오기에 좀 early 스테이지여서 지금 좀 그런 것이, 플렉서블리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드는 프로덕이라든가 서비스가 너무 중요하고, 그렇다면 사실은 페런트를 하기보다 트레이드 시크릿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시크릿 프로텍션 아예 하죠. 그래서 약간 코카콜라의 레시피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때 트레이드 시크릿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훨씬 더 페런트 프로텍션보다 훨씬 더 길고 기간도 길고 웬만해서는 노출되지 않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트래티지도 저희도 생각하고 리걸 팀을 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IP 스트래티지는 어떤 한 스트래티지, 세마이컨덕터 회사들 정리하면 워낙 오랫동안 20년, 30년 동안 IP 스트래티지 잘 이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야기하셨던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지금 AI 회사들은 지금 이제 IP 스트래티지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지금 기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구글이 좀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그건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갑자기 던져 아, 가지고 곤란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예, 네.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예, 음. 저희도 그런 저도 뭐, 1년에 뭐, 네 개, 5개 정도 패런트 파일링을 계속 하는데, 어떤 그런 IP 프로텍션을 위해서 하긴 하죠. 예, 합니다. 그래서, 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의 좀 차이점도 있고, 예, 네네. 하드웨어도 물론 IP 인프린지먼트가 있는 거를 디텍션 하는 게 또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소프트웨어도 더 특유의 까다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어, 리걸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또 법률 쪽은 또 어려운 문제여 가지고 네, 또 전문가분들이 또 이렇게 따로 계시니까 네, 나중에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쪼끔 이제 기술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스북이 앞서 이제 지난해 3 월이었죠. OPT라고 해서 오픈 트레인드 트랜스포머스라고 해서 GPT처럼 프리 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LLM,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을 공개를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거의 알려지지 않고, 물론 여기 연구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은 관심도 없고 약간 고렇게 묻혔는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OPT도 그 매개 변수가 1,750억 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GPT-3랑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목을 못 받았을까? 그리고 물론 이제 그다음에 챗GPT가 나오면서 더 주목을 받은 건 맞지만, 사실은 오픈AI는 GPT-3 발표했을 때부터 주목을 계속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차이가 있는 게 뭘까? 같은 트랜스포머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사전 학습을 하고 이렇게 뭔가 모델을 개발을 하더라도 모델의 성능이나 결과물에 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물론 그렇게 이제 맞겠죠. 맞겠는데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어떤 부분에서 그런 그 차이가 생기는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저는 이 질문 듣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기술의 깊이가 있어서, 예, 좋습니다. 이게 너무 깜짝 놀랐는데 사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 AI의 이제 GPT-3를 사용하는, 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경우가 GitHub Copilot이랑 챗 GPT 두 가지가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GitHub Copilot은 실제로 되게 아주 훌륭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은 프로덕트입니다. 실제로 수입을 만들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했습니다. 실제로 GitHub Copilot은. 챗 GPT는 좀 GitHub Copilot과 조금 다릅니다. 챗 GPT는 아주 뛰어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스타일의 데모입니다. 예. 음.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오픈 AI가 펀딩을 시큐어하기 위해서 사실 네네. 최고의 데모를 한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GitHub Copilot은 진짜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은 거고요. 오픈 AI가 너무 잘 찾은 것이고요. 새로운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은 거고요. 챗 GPT는 정말 훌륭한 데모다. 스타트업의 데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펀딩을 땄고요. 오픈 AI에서. 그 부분이 있고, 그런 필요가 이 두 가지 새로운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는 필요 또는 이렇게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스타일의 데모를 해서 펀딩을 따야 되는 경우가 메타에 필요한지는 생각해 보시면 좀 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럼 OPT는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예. OPT도 제 기대로는 이제 앞으로 R&D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파퓰러리티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전까지는 OPT 모델, 특별히 GPT-3에 컴패러블한 OPT
6.7 빌리언 파라미터가 거의 GPT-3하고 비슷한데요. GPT-3는 클로즈 룹된 프리트레인 모델에서 사람들이 쓸 수가 없었고 또 연구도 네네. 할 수 없었지만 OPT 6.7 빌리언은 오픈 프리트레인 모델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컴퓨팅 리소스가 너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허깅 페이스의 PEFT라고 Parameter Efficient Fine Tuning 하는 툴이 나왔습니다. 몇 주 전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는 GPT-3 이퀴벌런트한 OPT 모델을 싱글 GPU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번 달에 그걸 제가 방금 전에 소개했던 젠스크라이브를 그렇게 해서 해봤는데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오는 거를 제가 GPT-2 베이스랑 GPT-3 베이스랑 비교했는데 인터널리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 제 기대는 앞으로는 연구 또는 실제로 이렇게 R&D 하는 데 있어서 OPT가 이런 더 파퓰러리티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다른 디멘션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와, 그러면은 예를 들면 국내에서 스타트업이라든지 대기업에서 조금 이런 좀 라지 랭귀지 모델 기존에 오픈 소스로 공개된 것들 가지고 뭔가 개발을 해보고 싶다 했을 때는 OPT를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OPT를, 예, OPT를 음, 저렴한 가격에 사용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음, 2월부터는요. 한 2주 됐습니다. 네. 그 허깅 페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OPT, 허깅 네, 페이스에 예, 이제 그 페프트라는 툴을 쓸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페프트라는 툴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파인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모든 걸 파인 튜닝 하지 않고 그 각각의 레이어의 연결 부분들을 로우 랭크라는 그런 어프락시메이를 사용해서 되게 좀 모델을 작게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어댑테이션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작은 GPU 또는 싱글 GPU로도 그런 파인 튜닝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툴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허깅 베이스를 통해서 쓸 수 있게 억세서블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되게 좋은 도구를 갖게 된 셈이네요. 네네네. 네, 개발자분들이나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리고 되게, 연구자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연구 논문들에서는 학교나 아카데미아에서 연구할 때 주로 리소스가 작은데 컴퓨팅 리소스가 작은데 그때 GPT-2 베이스라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GPT-3 이퀴벌런트한 베이스라인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어, R&D 부분에 아카데미아, 스타트업 모두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또 새로운 논문, 또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겠네요. 앞으로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겠네요. 이런 도구들이 또 갖춰지고 있으니까 무료로 네, 또 그럴 오픈 거라고 소스로.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 신의 변화가. 조금 관련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또 이렇게 여러 랭귀지 모델들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모델이 더 뛰어난지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보니까 뭐 평가한 표 같은 것도 테이블도 돌아다니더라고요. 블로그 같은 데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뭐 GPT랑 뭐 람다랑 뭐 다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점수 매기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긴 했는데 어 이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어느 모델이 뛰어나다고 분명히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은 뭔가 정답이 있으면은 얘가 더 잘하니까 딱 게 쉽게 측정이 가능한데 약간 생성 분야에서는 정답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글을 썼는데 좀 표현을 다르게 쓴다거나 장문을 하는데 그리고 뭐 그림을 생성했는데 고양이를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나는 이게 그림이 더 나은데 아니 나는 이 그림이 더 나은데 이렇게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 모델이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기준이 뭐냐 좀 궁금하더라고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 그 생성 모델의 결과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qualitative한 정성적인 evaluation 평가 방법이 있고요. 네, quantitative한 정량적인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qualitative 그 정성적인 평가 방법들은 주로 이제 사람이 하죠. human evaluation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실제로 어, 그 Gen AI 또는 각각 모델의 아웃풋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음,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네, 하는 그래서 건가요? 그것들이 네네. 쭉 서베이처럼 모으는 거죠. 예, 그래서 모아서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어, 그런 또 그 장점과 단점이 있죠. 분명히 이제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고, 그렇지만 좀 속도가 좀 느릴 수 있고, 또 그런 뭐 스케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빠르고 여러 번 자주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텍스트 쪽도 그렇고 이미지 쪽도 그렇고 각각의 스코어 매트릭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들이 여러 평가 기준들이 계속 제한되고 실제로 이거는 계속 ongoing 리서치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이 정량적인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만든다는 건 결국에 이런 우리가 만든 정량적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자체가 만약 differentiable 하다면, 이게 미분 가능하다면, 이거를 우리가 트레이닝 로스, 학습하는 데 로스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학습하는 데. 그래서 결국, 네. 우리가 만드는 생성 모델을 더 좋게 할 수 있기도, 결국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은 리서치 토픽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정량적인 이밸리에이션 할 수 있는 여러 스코어 매트릭이 있고, 근데 질문하셨듯이 뭐 어떤 고양이를 뭐 A, B 뭐 고양이를 사실로 평가했는지 안 했는지, 뭐 실제로 언어 모델이 어떤 스타일이 더 나은지 이런 것을 보려면 뭐 이런 정량적이 하기 위해서 그런 매트릭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작은 클래시파이어를 빌드합니다. 그래서 그 클래시파이어는 고양이 개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이제 생성 모델의 아웃풋을 거기다 클래시파이어 넣어서 클래시파이어가 얼마나 잘 클래시피케이션 하는지 또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마치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을 사람이 평가하는 방법을 클래시파이어를 트레인해서 작은 클래시파이어 트레인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실제로 지금 해주신 질문들이 어떤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 그런 스코어 매트릭도 있지만 특별히 각 도메인에서는 또 그 도메인에서 또 필요한 또 그 필요에 따른 또 스코어 매트릭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어,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챗GPT를 지금 많이들 써보고 계시잖아요. 한국에 이제 일반 연구자분들 아니신 일반인분도 많이 써보고 계신데, 요런 게 좀 전해져 있는데,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대화 중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뭐, 프롬프트가 명령, 그 제시어 같은 거잖아요. 프롬프트 통해서 챗GPT를 가르칠 수 있다. 요런 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능 활용해서 뭐 삼행시 짓는 법, 이런 거 막 가르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은 탕수육은 부먹이 아니고 찍먹이다. 부먹은 탕수육이 아니다. 이거를 막 가르치더라고요. 그 챗GPT한테.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나중에는 맞습니다. 그 탕수육은 따로 어, 어, 찍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놀이처럼 쓰고 계신데 일반인 분들은. 근데 이거 사실은 자세히 생각하면 되게 중요한 좀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은 이게 대화를 통해서 AI가 그 순간에 배운다고 하면은 이게 좀 계속 축적이 되는 건지 이렇게 배운 지식들이 아니면은 또 없어지고 그냥 재미있게 하고 끝나는 건지 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컨텍스트 러닝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되게 중요한 large language 모델의 중요한 GPT에서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는 거를 이제 소개를 했고 그래서 왜 인컨텍스트 러닝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는 논문들도 최근에 있고요. 그런데 음, 제가 이게 잘 이야기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사실은 오픈 AI가 아직 그 챗 GPT에서 많은 것을 디스클로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서비스가 되고 있고 진짜 되게 어댑티브하게 인컨텍스트 러닝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코멘트하기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도 네, 네. 알았으면 흥미로운 질문인데 저도 좀 더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픈 AI가 장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많이 공개를 안 하고
계속 보면은 막 새로운 프로덕트 계속 내는 기업용 프로덕트 내고 얼마다 막 프라이싱 막 소개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비즈니스 잘한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스타트업 Y 컴비네이터 출신이어서 샘 알트만이 그런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좀 새로운 직군이 떠오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뭐 신문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I와 대화를 더 잘 나누는 능력이다. AI와 대화를 더 잘 나누면은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그리고 이 일이 또 왜 중요한지 요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소개했던 그 샌드위치 워크플로우를 생각하시면 맨 처음에 어떤 모델에 또 AI에게 그 프롬프트 또는 문제를 잘 설명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실제로 AI의 중간에 샌드위치 중간에 아웃풋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중간에 아웃풋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건 어디서 시작할지 시작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건 모델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시작점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언어로 주는 거죠. 그래서 언어로 모델에게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인스트럭션을 주는 거죠. 그걸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마치 우리의 내추럴 랭귀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연어를 사용해서 예전에 사람들이 전통적인 방식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는 것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조금 더 스트레치해서 얘기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마치 자연어를 사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에 대한 역할이나 그런 새로운 것이 점점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사실은 정말 이 다르고 다르다고 조금만 뭐 문구를 잘못 조금 다르게 쓰거나 이렇게 해도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챗GPT를 해 보니까. 그러면은 이 자연어를 잘 입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 프롬프트 엔지니어 같은 네, 경우는? 맞습니다. 음. 마치 같은 그렇잖아요. 같은 구글이 있고 같은 아마존 서치 엔진이 있는데 저의 서치 결과와 아내의 서치 결과가 많이 다른 것처럼 그 아내가 훨씬 더 잘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뭐 질문을 한다거나 더 명확하게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단어를 쓴다거나 네네. 고런 게 중요해지는 거네요. 재밌습니다. 이런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또 랭귀지 잘하시는 분이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정말 자연어를 잘하시는 분이 그냥 뭐 물론 엔지니어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언어에 대한 감각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또 네.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알겠죠. 아무래도. 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여러 가지 또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좀 비즈니스 쪽으로 좀 대화 주제를 한번 바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코이어 파운더죠. 코파운더죠. 에이단 고메즈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저도 봤거든요. 이렇게 약간 단발머리하고 머리 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젠 AI 컨퍼런스 제가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연세로 나와서 봤는데 되게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어 아까 저기 발표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동 저자잖아요. 에이단 고메즈가 그 트랜스포머 Attention is all you need 그 논문에. 그래서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고 어쨌든 이 코이어가 그 코이어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 말씀해 주신 대로 LLM에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에 좀 쉽게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프로덕트를 이제 하고 있는데 현재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GPT-3를 뭐 LLM API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API 콜을 해서 쓸 수 있게. 그러면은 이때 코이어 서비스 이용하면은 이런 게 GPT 같은 걸 API로 쓰는 거랑 다른 어떤 가치를 더 얻을 수 있는지 조금 요런 거를 일반 개발자 아니신 분들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은 질문이고, 저 같은 경우도 코리아에서 제 예전 동료들이 코리아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또 코이어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했는데요. 코이어의 기본적인 비전은 좀 더 이제 large language model, LLM을 더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분들에게 더 액세서블하게 만들자, 더 접근 가능성을 높이자, 꼭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흔히 API 콜을 통해서 사용한다면 정말 진짜 로우코드, 노코드까지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왜냐면 많은 디벨로퍼가 아닌 분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또 ML 엑스퍼트가 아닌 분들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한 조직에서 ML 조직이나 디벨로퍼 조직은 정말 얼마 안 될 수 있는데 테크 회사가 아니라면 그러면 나머지 많은 부분들이 비즈니스 관련해서 새롭게 하는 것들을 우리 LLM을 사용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 투 데이 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렇게 쉽게 빌드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너무 당연히 그 부분에 이제 필요가 크고 비즈니스의 디맨드가 수요가 높으니까요.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오픈 AI도 그럼 할 수 없느냐? 뭐 할 수 없진 않죠. 예, 또 그 부분에서 또 이렇게 가려고 하면 할 수가 있고요. 조금 이거는 사이드 노트인데 코이어 분들은 약간 인코더 디코더 이렇게 약간 오픈 AI GPT는 디코더 흔히들 이제 홍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디코더 온리 모델인 경우고 코이어 분들은 인코더 디코더 같이 들어있는 T5 기반의 그런 모델들을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기술적으로 좀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좀 같이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음. T5도 텍스트 트랜스포머인가요? 그게? 맞습니다. T가 맞습니다. 5개 들어가서 T5잖아요. 저 알아봤거든요. 찾아봤거든요.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T5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또 한번 이제 약간 자랑을 해봤습니다. 너무 네. 훌륭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음.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져와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내려고 시도하는 회사들이 많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더 좋은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라든지 모델링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존의 대형 모델을 API로 불러와서 사용하는 형태가 될 건데 이 경우에는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이제 파인 튜닝이 점점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API를 활용한 회사들은 계속 늘어날 거니까요. 예를 들면은 GPT, 오픈 API를 갖고 와서 우리는 뭘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이런 회사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지금 뭐, 한국에서는 뭐 리튼 같은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제스퍼 같은 그 카피라이트 써주는 회사, 다 이제 오픈 API를 갖고 와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럼 파인 튜닝을 잘할 수 있을까요? 파인 튜닝을 잘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회사들의 경쟁력이 갈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이런 비즈니스를 한번 개발해 보고 싶은 한국 스타트업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먼저 과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닉 데이터가 뭔지를 우리 도메인에서 우리 벌티컬에서 가질 수 있는 유닉 데이터가 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닉 데이터를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우리 도메인의 데이터가 어떤 소프트 베리어가 되어주는지. 만일 너무 그 데이터 자체를 얻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쉽다라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너무 오픈되거나 publicly available 하다 그러면 그 비즈니스가의 어떤 그런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파인 튜닝이 됐건 또는 어, 그냥 어떤 파인 튜닝이 아니더라도 모델 자체의 어떤 튜닝이 됐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성능의 차이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많은 영역에서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얼마나 액세스하고 얼마나 우리가 리테인 하느냐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픈 AI도 쉽게 할 수 없는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되게 실질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셨던 이런 파인 튜닝에 필요한 데이터 양이라든가 파인 튜닝을 사용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모델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피션트하게 더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엔지니어링적인 리서치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많은 좀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그 도메인 벌티컬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좀 데이터 싸움이 되겠네요. 그런 파인 튜닝도 뭐 엔지니어링도 말씀해 주셨지만 독자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큰 힘이 되겠네요, 나중에. 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샌드위치 워크라는 개념이 저 되게 흥미로웠어요. 실제 VC들도 제가 만난 VC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코파일럿 for X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아까 뭐 그 GitHub 코파일럿이랑 분리하기 위해서 대시를 넣어서 또 표현해 주셨는데 이게 뭐 생성 AI를 부조종사로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뭐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채용, 그리고 의료, 이런 거 실제로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있는 스타트업 예로 들어주셨고요. 요런 거 보니까 이제 과거에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했던 뭐 우버 for X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우버 for X, 뭐 개를 위한 우버, 뭐 이런 것 막 그 반려동물을 위한 우버 이런 것도 막 비즈니스 모델 나오고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김 총괄님께서 보시기에 코파일럿 4 X 분야에서 좀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뭘까? 그래서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아카사의 젠 스크라이브가 역시, 실제로 네, 농담이 아니고, 네, 예, 네네, 작년부터 저희 이제 미국의 탑 10 병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생각을 해봐라. 미국 병원이 전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의료 수준이 미국에서 1위면 전 세계에서 1인데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없다. 예, 아무도 없다. 의사들은 계속해서 의사들은 어려워하고 실제로 여러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지난 10년간 뭐 마이크로소프트 뉘앙스를 포함해서 어, 여러 솔루션이 나왔는데 잘 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솔루션을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상당히 그 이노베이션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병원의 사이즈와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 분야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빠르게 빠르게 또 높은 마진으로 이제 비즈니스적인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푸시하고 드라이브하는 그런 프로덕트 중에 하나가 되고요. 사실은 이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할 때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 제가 했던 이런 thought process를 이야기 드렸냐면, 이 마켓 사이즈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B2C를 생각하면 조금 그 마켓 사이즈를 맨 처음에 계산한다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B2B 비즈니스로 내가 가치를 창출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정해져 있는 마켓 사이즈가 그 가치의 한계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국 병원, 전체 병원을 대상으로 하면 이미 그것이 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크기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해서 배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코파일럿 for X를 정할 때, 저는 가장 적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압니다. 기자들을 위한 코파일럿은 좀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자분들의 숫자가 적어요. 예. 시장이 기자분 작다는 말씀이잖아요. 시장이 그죠? 작아요. 예, 예. 예. 기자분들에게 되게 큰 도움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자분들의 숫자가 작아서 그 분야는 되게 좋지만 작은 분야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 소개했던 그 채용 분야도 중요하고 의료 분야 중요하고 법률 쪽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법률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지 않지만 예, 그 부분도 좀 시장 크기나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미디어 분야는 음, 가능성이 있는데 좀 까다롭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저도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되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어떤 조언이 되는 것 같아요. 미디어 분야를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또 손지원 대표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네, 네. 오늘 보니까 페이스북이 또 LLAMA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라마예요, 라마. 동물 이름처럼 해가지고 거대 언어 모델을 또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더라고요. 페이스북이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하고 있다, 우리도 AI 잘한다 이거를 계속 어필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얀르쿤 같은 분도 계시니까 사실 실제로 잘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픈 AI는 또 며칠 전에
파운드리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유료 GPT 기반 개발자 플랫폼을 론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그 프라이스 테이블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유료 고객 전용으로 서버를 할당해서 뭐 데디케이트 커패시티를 주는 건데 뭐 유닛당 가격이 뭐 월 $260 그리고 뭐 GPT 뭐 3.5 터보 사용하는 가격은 뭐 월 26,000달러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그 한마디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 어떤 이렇게 API를 제공하고 또 따로 뭐 그 리소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있고 아예 오픈 소스로 가가지고 뭔가 생태계를 확장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거나 이런 쪽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방향성이 다르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떤 전략이 유리하다고 보세요? 이 경쟁이 어떤 양상으로 앞으로 전개될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한번 의견을 그러니까 들어보고 이제 싶습니다. 조금 이거는 두 개 다 되게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개 다 전체 커뮤니티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들은 페어처럼 메타의 페어처럼 리서치 랩을 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 당연히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칩 사이언티스트인 얀네쿤도 계속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거고 우리가 AI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픈 AI처럼 AI 리서치도 있지만 AI 리서치인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조직에서는 비즈니스를 무시할 수 없죠. 예. 좋은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가 필요하고 비즈니스를 더 잘해야지 또 좋은 리서치. 이게 서로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스타트업을 다 포함해서.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다른 좀 조직의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더 좋은 아까 전 소개해드렸던 그런 허깅 페이스 툴을 포함해서 더 좋은 오픈 소스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시면 2016년에 우리가 음성 인식 모델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대단히 복잡했거든요. 대단히 많은 인프라가 필요했고, 근데 지금 2022년, 2023년 비슷한 걸 만드는데 그 비슷한 성능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것 식으로 그런 더 많은 그 툴들이 개발되고 더 액세서블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되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는 이 부분은 이제 오픈 AI가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잘 이런 부분도 하냐 이런 것들을 모를 수도 계신데 약간 오픈 AI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클로즈 커스터머들을 계속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픈 AI도 애주어랑 해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고 저희도 뭐 그런데 초대가 됐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B2B 비즈니스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에서 있었던 서비스에다가 오픈AI 이걸 붙여가지고 하는 약간 AWS에서 제공하던 그런 서비스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좀 더 vertical specific한, 도메인 스페시픽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클로즈 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실제로 초기 그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많이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몇 개, 한 두 개 정도 남았는데요. 두 가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생태계에 AI 업계 계속 계셨잖아요. 그래서 향후 AI 테크 분야에서 기대하고 있는 좀 브레이크스루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혹은 이게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측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걸 얘기해 주시면 되게 인사이트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네, 저는 제가 어디까지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바라는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AI를 하시는 분들은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이해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사람의 지능. 그래서 이 AI에 대한 더 이해를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거는 약간 리서치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저는 비즈니스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메타 레벨에서 오토메이션 한다라는 것, 자동화 한다라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어댑트라는 좋은, 스타트업의 약간 파운데이션이 되는 일을 하는 그런 것을 소개를 드렸지만 어떤 스페시픽한 도메인이나 어플리케이션에 속하지 않고 메타 레벨에서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의 워크플로우를 오토메이션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UI, UX를 넘어서는 새로운 오토메이션을 말로 하거나 글로 치면 많은 것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커머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익스피리언스들이 오토메이션 된다면 어떨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꿈꾸고 있고요. 세 번째는 AI 기술 또는 이런 오토메이션 기술과 더해서 우리에게 점점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마이닝해서 어떻게 더 좋은 것을 만들어냈을까? 소사이어티에 좋은 것들을. 사실 데이터 마이닝 for 굿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엄청난 AI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조금 챌린징한 부분으로서는 우리에게 많이 쌓여 있는 이런 의료 데이터들을 가지고 드럭 디스커버리 어떻게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병원에 이미 쌓여 있는 진료 기록들을 가지고 거기서 의미 있는 드럭 디스커버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고 이미 우리에게 쌓여 있는 많은 코비드 백신 1, 2, 3차 접종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또는 누가 먼저 백신을 맞았는지 그걸 통해서 미국 사회에 있는 어떤 디스패리티, 사회적 차별, 인종적 차별에 대해서 문제를 우리가 데이터로 볼 수 있죠. 또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격 진료라는 것을 처음 접했는데 원격 진료를 접한 사람들, 접하지 않은 사람들 쭉 보면 원격 진료를 접하려면 최소 집에 랩탑이나 컴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경제적인 차이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우리에게 이미 쌓여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중요한 소셜 커즈에 맞춰서 우리가 분석해보면 쉽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것들이 사실 이거는 꼭 테크 분야에서 모든 걸 할 필요는 없지만 이 AI 또 데이터, 머신러닝 이런 분야가 계속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생성 AI 시대에서 지금 저희가 비즈니스 얘기도 많이 했고 다양한 이제 뭐 AI 기술적인 부분에도 얘기를 했는데 개인의 커리어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사실 개인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또는 학생들에게는 AI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20대 이후 라이프롱 에듀케이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속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의 AI가 어떤 좀 노력을 해야 되나 이런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학교를 다니는 분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분들 K-12에 있는 분들에게 사실은 AI가 어떤 하나의 오피니언으로 받아들이는 AI 시스템이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원익님 의견도 얘기하고 저도 저의 오늘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AI 시스템도 챗GPT도 하나의 의견을 얘기해 주는구나 라고 AI 시스템 as an opinion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퍼스펙티브를 좀 가르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어떤 숙제를 할 때 AI는 이런 의견을 얘기했고 철수는 이런 의견, 영희는 이런 의견 이렇게 한 다른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 좀 가르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라이프롱 러닝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한 번의 교육으로 평생 살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오래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개인의 커리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많은 분들이 또, 뭐, 거의 뭐 10년에 한 번씩은 잡을 바꿔야 된다라고도 얘기하시는데요. 정말 생성 AI나 이런 것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유데스티, 콜세라, 유데미 같은 그런 코र्스 또 한국의 K묵도 있고요. 이런 것들의 그런 커리큘럼을 따라가 보면 됩니다. 마치 교양을 쌓듯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죠. 근데 한 가지는 사실 그런 커리큘럼들은 사실 되게 퀀터테이티브한 커리큘럼입니다. 되게 정량적인 커리큘럼입니다. 정량. 예. 네.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 등에는 어떤 소프트 스킬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소프트 스킬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데스나 콜세라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마치 의사가 필요한 역량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공부도 할 수 있고요. 마치 어떤 좋은 의료 전문 대학원의 수업을 다 만들 수 있죠, 온라인. 그래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과연 의사로서 내가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bedside manner라고 하죠.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이 감정을 같이 쉐어하고 empathize 하거나 sympathize 하고 또는 필요한 동료하고 어떻게 collaborate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런 앞으로 생성 AI 시대 또 좀 더 하이 레벨로 얘기했을 때 더 이런 머신과 머신 AI 휴먼이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될 때 우리가 이런 소프트 스킬은 지금 교육의 커리큘럼에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 스킬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동료들과 또는 친구들과 콜라보레이트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엠퍼사이즈하고 심퍼사이즈 할 수 있는지를 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되게 꼭 필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으면 우리의 커리어들이 좀 더 이렇게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막 훈훈하게 막, 처음에 기술 막, 엄청 막 기술 사비한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와, 약간 은혜 받는 느낌으로 네, 끝났습니다. 네, 오늘 이 김병학 아카사 AI 기술 총괄님과 함께, 생성 AI가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또 발전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저희 더밀크는 앞으로도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시는 AI 전문가분들을 계속해서 모시고 이런 웨비나 시리즈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밀크 AI 아카데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